네,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발표 약 5시간 만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물풍선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나흘 앞으로 시한이 다가온 국회 원구성 협상은 주말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고 제가 좀 기사로도 전해드렸던 이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먼저 오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이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졌고 사실 이제 오늘 오전부터 윤 대통령은 이제 10개국 정상과 아프리카 정상과의 연쇄 회담 중에 직접 이렇게 국정 브리핑을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국무회의 중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했다면 이번에는 1층으로 내려와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어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소개할 때 직접 소개도 하면서 질의응답도 했고요. 그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메시지가 민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중에서 기름값, 그러니까 물가에 어떻게 보면 물가가 계속 고물가가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전량을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소통의 방식이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유를 시추하고 가스를 시추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맥락과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산업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브리핑이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부터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들을게요. 네, 우리나라가 석유와 가스를 전량 다 사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가 우리 영해에서 발견됐다는데 이거보다 좋은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부랴부랴 국정 브리핑 연 것도 이해는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쁜 뉴스, 환영할 만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좀 한두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가스전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이거를 갖다가 실무진들이 그동안에 하루 이틀 이게 연구 개발해가지고 발견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수년 또는 10여 년에 걸친 조사 끝에 나온 결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이 가스와 석유전을 갖다가 탐사하고 이거를 발견해온 이 업체 실무 책임자들, 관련 책임자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지난번 그 사리봉환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리봉환 행사를 위해서, 사리봉환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마지막에 뉴스의 영상에 어떤 그 초점을 받은 거는 김건희 여사였어요. 그럼 결국은 오늘도 아직 경제성 확인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매장량만 지금 확인이 됐고 경제성 판단이 나오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한 실무진들을 좀 앞에 세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노고를 갖다가 대통령은 뒤에서 박수만 쳐줘도 사실은 그게 더 빛날 수 있는 방법인데 꼭 첫 국정 브리핑, 그동안에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숟가락 얹기용 어떤 국정 브리핑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좀 주제를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북한의 도발입니다. 이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맞서서 이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해야겠다, 재개할 방침이다라는 시사를 했고 오늘 또 회의를 합니다.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여야도 어쨌든 촉각을 세우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 회의에서 좀 강하게 북한을 규탄하면서
지금 여당 입장은 어쨌든 한미일 공조를 더욱더 강화해서 북한의 대북 확장 억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남북 대화 채널을 복구가 돼야 된다. 큰 틀에선 이렇지 않습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정치권의 반응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단호한 입장, 이게 강경 대응이 아니고요. 단호한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어떤 우리의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남북 관계의 어떤 채널을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거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항상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고요. 언제든지 북한이 대화를 한다면 기꺼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정전 협정을 위반해 가지고 저열한 방식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뭉텅이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들에게 피해도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인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수순 속에서 하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대응하다가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이 어젯밤 조건부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낸 거죠. 이거는 예전에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6월에 남북 군사 회담에서 북한이 도리어 이 확성기를 중단을 하면 서해에서 도발을 안 하겠다고 하고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먼저 회의를 하자고 해서 남북 고위급이 회담 만나가지고 이걸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되 앞으로의 어떤 수순도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어쨌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나온 여당 인사들의 이야기가 현재 야당의 입장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좀 살펴보면 대북관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또 야당이 사과를 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 것으로 들리고 있어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원초적인 반응이 아니라 대화 채널 복구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오물풍선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준 피해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혹시나 그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을까 불안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도 그 수준에 맞는 북한의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쏘는 거하고 오염풍선하고 똑같은 문제냐? 그럼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한미일 공조 모든 걸로 오물풍선을 한미일 공조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당장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떨어져 가지고 내 차가 부서졌어요. 그거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아무런 보상 대책도 없어요. 그러면 저강도 도발에 맞는 대응과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럼 당장 지금 탈북 단체들이 또 북한에 대북 비라를 이제 보낼 텐데, 그럼 이제 북한이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막을 수 없다면은 우리 법에 소위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지금 보내는 거 과거에는 법으로 막았지만 지금 못 막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랬을 때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에 거기를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또 어떻게 그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 예를 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보상을 하고 이후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거나 또는 이랬을 때 북한의 그 실무 책임자들, 그다음에 이것에 지시를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저는 꼭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뭐 한미일 공조, 원론적인 남북 대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편, 지금 GPS 교란으로 인해서 서해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어민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함께 나와야 된다. 서로가 뭐 사실은
그 고강도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조도 필요한 거고 저강도 도발에 대한 남북 대화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느 하나를 부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실생활상의 위협들을 보완해줄 그런 대책들이 좀 당정 협의에서 좀 더 나오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야가 주말에도 이 국회 원구성 협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주말에 맞불 회견을 열면서 상대 당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회견 내용을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제21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입니다. 이럴 거면 여야 간 협상은 왜 합니까? 우리에게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다.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원구성을 법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게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 들러리 서라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관례냐 아니면은 뭐 법대로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6공화국 국회에서 관례나 관행이라는 게 과연 더 이상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냐.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이 관례와 관행을 일단 어겼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수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한 수사, 소위 대통령실에 대한 특검 그리고 가족에 대한 특검 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유례 없는 일이에요. 관행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관행을 얘기를 하려면 먼저 대통령이 관행을 지켜야죠. 두 번째, 지금 여야 관계는 완전히 파국이 이르렀습니다. 신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관행과 관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즉 최상병 특검이나 김여사 특검이나 국민들의 그 소위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단 하나도 봐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관례에 따라 견제를 받아라. 지금 견제 받아야 될 대상이 다수 여당이 견제 대상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견제 대상인지 결국은 지난 총선에서는 대통령 견제가 우선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입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갖다가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으로서는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상황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결국은 민주주의의 원칙 결국 대화 타협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오후에 의총을 해서 의견을 좀 수렴해 본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보면 그 국민의힘의 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1대 지금에 있던 상임위의 어떤 배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와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11대 7의 어떤 그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전통과 관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견제와 균형이란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17대 그때 대통령실을 관행하는 운영,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 17대 때 이때 1당이 국회의장이고요. 2당이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리고 1988년 13대 국회 집권당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것도 그렇게 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1대 전반기 때 180석 가까이 얻게 되면서 그 관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냐?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그런 관례를 저버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 21대 국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게 임대차 3법과 검수완박 시즌 1입니다. 근데 이번에 검수완박 시즌 2고 그다음에 특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도요.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독소 조항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면서 제가 조금 좀 당혹스럽고 황당한 마음마저 든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앞에서는 대부분 변협에서 추천한 가운데 2명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아예 본인들이 추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의 대상과 주체도 본인들이 하고요. 또 더 황당한 게 뭐냐면 특검이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또 압수수색 영장과 그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에 대해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다 본인들의 어떤 컨트롤을 내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특검이 아니라서 저는 특검을 위한 특검이 나중에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여당이나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다 했는데 이거를 무작정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민심, 그러니까 협치해서 민생을 챙기라는 그 총선 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 상황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쨌든 전당대회를 위해서 속도를 계속해서 네.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고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 밝힌 내용이 2024 파리올림픽 시작일 이전에 좀 네. 전당대회를 끝마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파리올림픽 시작일이 지금 7월 26일이거든요. 네. 7월 26일 이전에 어쨌든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관련해서 좀 속도나 뭐 개정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래는 저는 6말 7초가 가능하다.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별로 진행되는 부분이 더디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7월 말이나 8월 초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올림픽이 지금 파리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면 국민적 관심사가 그쪽에 쏠렸는데 저희가 어떤 쇄신과 변화의 어떤 노력의 과정 속에서 어떤 리더십이 변하기 위한 전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심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7월 말, 그러니까 7월 말 이전에 7월 중순 정도에 하겠다는 게 이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선 규칙을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도체제 개편에 대해서 예. 단일성이냐 아니면 집단 지도체제냐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런 절충식, 하이브리드식을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단일성 지도체제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어가지고 당대표 하는 사람은 따로 뽑고 최고위원은 따로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한 명이 뽑히고 나머지는 최고위원들은 마이너리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의 어떤 리더십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우리가 총선 이후에 좀 비판을 받던 수직적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대표가 대통령과나 대통령실과에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나오기가 조금 망설일 때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당대표 어떤 경선에서 한 명이 아니라 2등, 3등이 돼도 당대표와 맞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당대표의 목소리를 견제할 수는 있는 2등과 3위의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전대를 좀 더 역동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획이다. 어떤 생각이다,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되다 보면 예. 현실적으로 좀 7월 중순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한 전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도 좀 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각 의원들마다 또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동상이몽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겉으로는 민주당도 지구당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지구당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다르고 당 내의 시각도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예를 들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소위 말해서 전당대회 때 자신의 조직을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당협 소위 당선이 안 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공간을 지구당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그 세력을 안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그 소위 그 당원들의 어떤 집합점, 구심점을 각 지역 포스트에다가 놓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서로 이제 지구당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당내의 시각들은 또 달라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소위 말해서 한동훈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비판적 시간이 존재하는 거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정치개혁한 지가 벌써 20년 전인데 이걸 다시 되돌려?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논의가 상당히 좀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구당 정치라고 하는 게 일단 돈이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갑니다. 최소 500에서 1000이 들어갑니다. 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대줄 겁니까? 결국은 과거의 금권 정치 또는 뭐 정경유착, 돈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이 또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국민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구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동원 정치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 과거에 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구당이 부활되면은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려를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우려를 갖다가 불식시킬 어떤 대안을 내놓고, 또는 현재 당협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걸 먼저 하고 안 될 때 지구당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지구당 부활을 순수하게 평론하기가 뭐한 게, 이거 지금 당내 권력투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권력투쟁, 또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 이렇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순수하게 뭐 학문적인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좋냐 이거 얘기하는 건 사실 지금 의미가 별로 없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윤 대통령이 모든 이제 당선인에게 이제 의원이죠, 축하난을 보냈는데 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이 난을 이제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대통령에 대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의 당원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서의 투쟁뿐만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압력이 정말 평상시 같았으면은 뭐 난 받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그 난 받는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럴 정도로 당원들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소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여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뭐 난까지 거부해, 이런 퍼포먼스까지 굳이 해야 돼?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비난조차도 그냥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지금 소위 당원들과 여론의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소위 분노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저는 이런 정말 축하남조차도 거부하는 이런 상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위기 상황인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정말 국회의 정치가 아니라 거리의 정치로 이 정치가 앞으로 치환될 우려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의 하나의 이런 어떤 이 난 거부 사태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치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좀 봅니다. 예. 네, 저는 분노의 압박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 분노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지자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조국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을 보면 본인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진영의 어떤 분노를 통해서 그 진영에서 본인의 잘못을 희색하거나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뒤로 숨는 경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진영 내에서는 뭐
박해받는 예수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분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명예 회복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본인의 잘못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인의 어떤 희생의 어떤 희생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검찰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더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길거리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회에 와서 야당의 한 제2야당의 대표로서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따끔하게 어떻게 보면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협치를 거둬찼다 옹졸한 정치라고 하니까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냐면 왜 창당 3개월이 되도록 만남이나 대화를 이어가지 않느냐고 하잖아요. 예. 아니 이 난을 줬는데 이 난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로 간에 잘 해보자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존중과 그런 어떤 협치의 어떤 첫 단추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걷어차놓고 이걸 비판한다는 거는 저는 계속 이런 어떤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이 누리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득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더 이상 본인의 어떤 감정, 사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치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